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어느 숲속에 사이좋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너희들도 다 컸으니 각자 집을 짓고 살도록 해라. 그러고는 아기 돼지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단, 집을 지을 때는 서두르지 말고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어야 한단다. 새 아기 돼지는 알겠어요, 엄마. 하고 대답한 뒤 들뜬 마음으로 숲속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를 모아 집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빨리 끝내고 놀아야지. 첫째 돼지는 부지런히 지푸라기를 엮어 금세 집을 완성했어요.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를 주워 나무집을 지었어요. 형보단 더 튼튼하게 지어야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지붕도 만들고 문도 달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돼지는 생각했어요. 첫째 돼지 형네 집은 지푸라기로 지어져서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들어오고 작은 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갈 것 같았어요. 둘째 돼지 형네 집은 나무로 지어져서 강한 바람이나 맹수 앞에선 금세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내 돼지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으며 집을 지었어요. 비도 바람도 다 막아주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팔도 아프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막내 돼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형들이 집을 다 짓고 노는 동안 막내 돼지는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벽돌을 쌓고 마침내 벽돌집을 완성했어요. 정말 튼튼하고 멋진 집이야. 이제 안심하고 잘 수 있겠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시무시한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배가 몹시 고팠고 숲속에 새로 생긴 아기 돼지들의 집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오늘은 돼지고기를 맛보겠군. 늑대는 먼저 첫째 돼지의 지푸라기 집 앞으로 다가갔어요. 돼지야, 돼지야, 문 열어라. 안 열면 내가 후 불어서 무너뜨릴 거다. 첫째 돼지는 벌벌 떨며 문 안에서 말했어요. 안 돼! 넌 나쁜 늑대잖아! 늑대는 입에 바람을 가득 머금고 지푸라기로 만든 집은 순식간에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첫째 돼지는 깜짝 놀라 둘째 돼지의 나무집으로 도망쳤어요. 동생아! 늑대가 나타났어! 첫째 돼지가 들어오자 둘째 돼지는 나무집의 문을 꼭 잠갔어요. 늑대는 이번엔 나무집 앞에 섰어요. 돼지들아, 문 열어. 안 그러면 불어버린다? 둘째 돼지도 소리쳤어요. 절대 안 돼. 넌 위험한 늑대야. 늑대는 다시 바람을 가득 모아 이번엔 좀 더 세게 불어야겠군. 한 번에 나무집이 날아가지 않자 늑대는 다시 한 번 더 세게 후 하고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나무로 만든 집도 결국 흔들흔들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형제는 둘 다 겁에 질려 막내 돼지의 벽돌집으로 달려갔어요. 막내야, 도와줘. 어서 들어와. 문 잠글게. 늑대는 벽돌집 앞에 섰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무너뜨려주마. 하지만 벽돌로 튼튼하게 지은 막내 돼지의 집은 아무리 불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숨이 차 헉헉거렸고 결국 지붕 위에 있는 굴뚝으로 몰래 들어가려고 했어요. 막내 돼지는 창문으로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벽난로에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늑대가 굴뚝을 타고 쏙 하고 떨어지자마자 뜨거운 벽난로 위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뜨거! 늑대는 깜짝 놀라 달아났고 다시는 숲속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날 이후 형 돼지들은 막내 돼지에게 말했어요. 막내야, 우리도 다음엔 너처럼 정성 들여 지을게. 막내 돼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 정성을 들이고 꾸준히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함께 지내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았답니다. 인어공주. 깊고 깊은 바닷속, 햇살이 가느다랗게 퍼지는 푸른 물결 아래엔 형형색색의 산호와 물풀들이 춤추는 궁전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5명의 인어공주 자매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막내 인어공주는 맑고 큰 눈에 긴 머리카락이 바다처럼 반짝이고 노래를 부르면 물고기들도 조용히 귀를 기울일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막내 인어공주는 언니들보다 말이 조금 적고 늘 바다 위 세상이 궁금했어요. 언니들이 사람 세상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인어공주의 마음은 콩닥콩닥 뛰었어요. 사람들은 다리가 2개 있고 그 2 다리로 걷는데 구름도 보고 하늘도 보고 불꽃도 본단다. 나도 언젠가 바다 위로 가보고 싶어. 하지만 인어공주가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날은 15번째 생일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인어공주가 15번째 생일을 맞은 날, 푸른 달빛이 바닷물 위에 반짝이던 밤, 인어공주는 조심스레 수면 위로 올라갔어요. 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멀리 배 위에선 불빛과 음악,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배에는 생일을 맞은 왕자님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늘엔 폭죽이 터지며 빛이 흩날렸어요. 인어공주는 물속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커다란 파도가 배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배가 크게 기울더니 왕자님이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떡하지? 저 사람 위험해. 인어공주는 용기 내어 왕자님을 향해 헤엄쳤어요. 깊은 바닷속에서 조심스럽게 왕자님을 손을 잡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왕자님을 해변으로 데려다 놓았어요. 괜찮으세요, 왕자님? 왕자님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얼굴에 바람이 닿자 조금씩 눈을 떴고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들 소리에 인어공주는 바닷속으로 조용히 숨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인어공주는 매일 왕자님이 있는 해변 근처를 맴돌았어요. 노래를 부르고 하늘도 바라보고 사람들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바닷속에서는 왕자님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사람이라면 왕자님 곁에 있을 수 있을 텐데. 인어공주는 고민 끝에 깊은 심해의 어둠 속 바다마녀를 찾아갔어요. 저 사람이 되고 싶어요. 2 다리를 주세요. 바다마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대신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지? 그렇지. 너의 그 고운 목소리를 내게 타오. 인어공주는 2 다리를 갖는 대신 목소리를 내어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왕자님 곁에 있고 싶었죠. 네, 제 목소리를 드릴게요. 그래. 네 목소리를 가져가는 대신 사람이 되는 마법을 걸어줄게. 하지만 명심해. 왕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너는 다시 인어로 돌아올 수 없어. 인어공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좋아요. 왕자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인어공주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깨어났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사라져 있었죠. 왕자님은 어여쁜 인어공주를 보고 집은 어딘지 이름이 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왕자님은 그녀를 성으로 데려가게 되었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인어공주는 마음을 다해 왕자님을 도왔어요. 왕자님의 옷을 정리하고 노래 대신 피리를 불고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어요. 어느 날 왕자님은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왕자님은 지난번 자신의 생일에 바다에서 구해준 사람이 그 공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그때 왕자님을 구해준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어공주는 조용히 왕자님의 행복을 빌어주기로 했어요. 왕자님이 행복하다면 저도 괜찮아요. 그리고 결혼식 날 밤, 별이 총총한 바다 위 인어공주는 혼자 조용히 배 위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떨어진 반짝이는 별빛이 바다 위를 물들였어요. 그 빛이 인어공주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바다로 돌아갈래요. 왕자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내 마음,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이 끝나자 바다는 조용히 그녀를 품었고 인어공주는 푸른 바닷속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답니다.
그날 밤 바다 위에선 잔잔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인어공주의 마음이 담긴 작고 따뜻한 사랑의 노래였어요. 가끔은 우리가 바라는 걸 얻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 자체가 참 소중하다는 걸 인어공주는 알려주었어요.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진심이면 언제나 닿는답니다. 북풍이 준 선물. 옛날 아주 먼 북쪽 나라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매일매일 정직하게 일하며 병든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죠. 어느 겨울 아침, 소년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따스한 빵을 구워 병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윙! 갑자기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더니 소년이 들고 있던 밀가루 자루를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소년은 어쩔 줄 몰라 눈길에 주저앉아 울먹였어요. 저 밀가루는 우리 엄마를 위한 건데. 그날 밤 소년은 결심했어요. 북풍이 내 걸 가져갔으니 직접 가서 돌려달라고 말해야겠어. 소년은 두꺼운 외투를 여며 입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따라 산 너머 들판 너머 북풍이 사는 곳을 향해 하루 이틀 사흘을 걸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곳엔 얼음과 눈으로 된 커다란 궁전이 있었어요. 그곳엔 바로 북풍이 살고 있었답니다. 북풍은 놀란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어요. 이 추운 곳까지 네가 왜 왔느냐?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제 밀가루 자루를 가져갔어요. 그건 병든 어머니를 위한 거였는데 너무 속상해요. 북풍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란다. 대신 이걸 가져가거라. 북풍은 소년에게 작은 식탁보를 하나 주었어요. 이 식탁보를 탁자 위에 펴고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다오 라고 말하면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나올 거란다. 소년은 기뻤어요. 이제 엄마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날이 어두워져 소년은 한 여관에 들렸어요. 그리고 북풍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식탁보를 펼치고 주문을 외워보았죠.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다오. 그러자 정말 식탁보 위에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졌어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본 여관 주인은 소년이 잠든 사이 마법 식탁보를 몰래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다음날 집에 돌아온 소년은 엄마 앞에서 식탁보를 펴고 말했어요.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다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년은 다시 북풍을 찾아갔어요. 이 식탁보는 더 이상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처음 여관에서 했을 땐 됐는데 집에 가져가서 다시 해보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 밀가루를 돌려주세요. 푸풍은 조용히 말했어요. 허허, 그럴 리가 없는데.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것 같구나. 그렇다면 이번엔 이 염소를 데려가거라. 염소야, 염소야, 황금을 다오! 라고 말하면 이 염소는 황금을 뿜는단다. 소녀는 다시 돌아오는 길에 지난번에 묵었던 그 여관에 묵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북풍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문을 외쳤어요. 염소야, 염소야, 황금을 다오. 그러자 정말 염소가 황금을 뿜어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관 주인은 소년이 깊게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또 염소를 몰래 바꿔치기 했답니다. 소년은 그 사실도 모른 채 바뀐 염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 염소는 황금을 줘요. 잘 보세요. 염소야, 염소야, 황금을 다오. 하지만 염소는 멍하니 뿔만 뜯고 있었어요. 소녀는 또다시 북풍을 찾아갔어요. 추운 겨울길을 묵묵히 걸으며 말이죠. 이 염소는 불만 뜯고 황금을 주지 않아요. 그냥 내 밀가루를 돌려주세요. 이번엔 북풍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도둑이 또 너를 속였구나. 자, 이번엔 마법 지팡이를 주마. 지팡이야, 지팡이야, 두드려라! 라고 외치면 지팡이가 도둑을 응징할 거야. 소녀는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일부러 주인에게 지팡이가 마법 지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깊게 잠이 든 척을 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또 욕심을 부리며 마법 지팡이를 다른 지팡이와 바꾸려는 순간 소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팡이야, 지팡이야, 두드려라. 그 순간 지팡이는 번쩍 퍽퍽 여관 주인을 계속해서 혼쭐 내주었답니다. 겁에 질린 여관 주인은 마법 식탁보와 황금 염소를 모두 돌려주었어요. 소녀는 그것들을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따뜻한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집은 황금으로 가득 찼으며 소녀는 정직함과 용기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소녀는 늘 착한 마음으로 살아갔답니다. 햇님, 달님.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너머 작은 마을에 부지런한 엄마와 심성 고운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는 오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는 오늘 아랫마을에 일하러 다녀올 거야. 그동안 집 잘 지키고 있어야 해. 낯선 사람이 와도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있겠지? 네,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는 커다란 소쿠리를 들고 조심조심 산을 넘어 아랫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일한 대가로 받은 따뜻한 떡을 소쿠리에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산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앞에서 으르렁 으르렁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군. 내 너를 잡아먹어야겠어. 호랑이는 엄마 앞을 가로막았어요. 엄마는 깜짝 놀랐지만 떡 한 개를 꺼내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 따뜻한 떡이야. 하나 줄게. 그러니까 제발 그냥 보내줘. 호랑이는 떡을 맛있게 먹더니 잠시 길을 비켜줬어요.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산을 하나 넘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고개를 넘으려던 순간 다시 나타난 호랑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또 떡을 꺼내주었어요. 그러나 호랑이는 떡이 너무 맛있어서 고개 하나를 넘을 때마다 자꾸만 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그렇게 계속해서 떡을 하나씩 주게 되었어요. 어느덧 엄마의 소쿠리는 텅 비어버렸고 더 이상 호랑이에게 줄 떡이 없었어요. 이제 줄 떡이 없어. 내가 다 줬으니 제발 그냥 보내줘. 하지만 호랑이는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떡이 없다면 널 잡아먹어야겠다. 그리고는 엄마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호랑이는 엄마 옷을 주워 입고 엄마 흉내를 내며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호랑이는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얘들아, 엄마다. 문 열어라. 오빠가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걸걸해? 그러자 호랑이는 꿀을 잔뜩 마시고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다. 문 열어다오. 이번엔 여동생이 말했어요. 엄마 손 보여줘요. 문틈으로 보인 건 까칠하고 시커먼 발톱 달린 손이었어요. 엄마 손은 이렇지 않아. 당신 누구야? 호랑이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굴뚝으로 쏙 들어가 방 안으로 뛰어내렸어요. 도망가! 오누이는 재빨리 집 뒤편에 나무 위로 도망쳤어요. 호랑이는 나무 아래에서 으리렁거리며 아이들을 따라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얘들아, 거기에 어떻게 올라갔니? 오빠는 호랑이를 골탕 먹이려고 말했어요. 부엌에 있는 참기름을 손에 잔뜩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냉큼 부엌으로 달려가 손에 참기름을 잔뜩 바르고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참기름이 너무 미끄러워 자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우리는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재빨리 도끼로 찍으며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 올라갔어요. 다급해진 오누이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어요. 하느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튼튼한 줄 하나만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황금빛 밧줄이 스르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그 줄을 붙잡고 하늘로 천천히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안 돼. 나도 올라갈 거야. 호랑이는 소리치며 하늘님, 나도 줄 내려줘. 나도 올라가게. 그러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신나게 줄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뚝! 알고 보니 하늘에서 내려준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썩은 동아줄은 호랑이가 매달리자 곧바로 끊어졌고 호랑이는 그대로 쿵!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뒤로 오누이는 하늘나라에서 햇님과 달님이 되었어요. 용감하고 의젓한 오빠는 햇님이 되었고 다정하고 조심성 많은 여동생은 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는 낮에 밝게 떠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달은 밤하늘에서 조용히 빛나며 사람들의 잠자리를 지켜준답니다. 신데렐라. 옛날 어느 나라에 사랑 많고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녀의 엄마는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엄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나 착한 마음을 잃지 마렴. 그러면 하늘도 네 곁을 지켜줄 거란다. 신데렐라는 매일 엄마의 무덤에 가서 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말씀처럼 힘들어도 언제나 착한 마음을 지키려 노력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가 다른 여인과 재혼하면서 신데렐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어머니는 신데렐라를 못마땅해 했고 두 언니들도 신데렐라를 시녀처럼 부렸죠. 청소도구가 있는 곳에서 자거라. 아궁이 청소 좀 해. 우린 드레스 입고 산책 다녀올 테니까 넌 걸레질이나 해. 신데렐라는 매일 헌옷을 입고 아궁이에서 재를 치우고 새어머니와 언니들의 심부름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답니다. 제투성이 소녀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신데렐라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왕자님이 신부감을 찾기 위해 무도회를 연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왕자님이 신부를 찾는데요. 무도회에 모든 여자들을 초대한대요. 두 언니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꾸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신데렐라도 궁전이 궁금했고 무도회에 가고 싶었어요. 새어머니는 단호히 말했어요. 너 같은 제투성이가 무슨 무도회야? 그냥 아궁이나 치워. 언니들이 떠난 뒤 신데렐라는 엄마 무덤 앞에서 울며 기도했어요.
엄마, 나도 단 하루만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그때 나뭇가지 위에서 하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요정으로 편하며 말했어요. 이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다녀오렴. 비비디 바비디 푸! 하얀 새가 떨어뜨린 깃털은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드레스로 변했어요. 멋진 황금빛 드레스를 입은 신데렐라는 발끝을 보았어요. 맨발인 신데렐라는 구두가 없었거든요. 그 사실을 눈치챈 요정은 떨어진 낙엽에 마법을 걸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낙엽은 깨끗하고 반짝이는 유리구두로 변했어요. 그리고 요정은 지나가는 생쥐와 호박에게도 마법을 걸어서 호박마차와 그 마차를 이끄는 말들로 변하게 했어요. 신데렐라는 요정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자 요정은 말했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하지만 잊지 마. 이 모든 마법은 12시가 되면 풀린단다. 12시가 되기 전엔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해. 네, 정말 감사합니다. 12시 전에 꼭 돌아올게요. 신데렐라는 눈앞에 펼쳐진 기적이 믿기지 않았어요. 화려하게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는 유리구두를 신은 자신이 마치 꿈속에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곱게 변한 호박마차에 올라탄 신데렐라는 두근두근 가슴을 안고 무도회로 향했답니다. 궁전에는 화려한 음식과 음악,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온 나라의 소녀들이 모여 있었어요. 커다란 문이 열리고 신데렐라가 들어오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왕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처음 보는 아름다운 소녀에게 한순간 마음을 빼앗겼어요. 저와 함께 춤을 춰주시겠습니까? 신데렐라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행복한 춤을 추었어요. 하지만 시계는 곧 밤 12시를 알리는 맑은 종소리가 성 안 가득 울려 퍼졌어요. 신데렐라는 왕자와 춤을 추다가 종소리에 놀라 달려나갔어요. 마법이 풀리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달려가던 신데렐라는 계단에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다음 날 왕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기로 했어요. 이 구두가 맞는 소녀가 바로 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아가씨들이 구두를 신어보았지만 모두 발에 맞지 않았어요. 마침내 왕자와 신하들이 신데렐라의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언니는 발을 억지로 구두에 끼워보았지만 도무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왕자와 신하들이 돌아가려는 순간 한 신하가 제투성이가 되어 있는 신데렐라를 발견했어요. 저 여성분도 신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말렸어요. 저 아이는 무도회에 가지도 않았고 신발이 맞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셔도 좋아요. 하지만 신하는 한 명도 빠짐없이 신발을 신겨보아야 한다는 왕자님의 말을 빌려 신데렐라도 신발을 신어보게 했어요. 새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신데렐라가 구두를 신는 순간 딱
구두는 그녀의 발에 꼭 맞았어요. 그녀는 곧이어 다른 한 짝의 구두도 꺼내왔어요. 그 순간 왕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대가 바로 내가 찾던 사람입니다. 신데렐라는 왕자의 손을 잡고 궁전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